미국 항공모함 한 척이 이란 근처에 있으며 다른 한 척도 추가로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하게 협상할 뿐만 아니라 테이블에 장전된 총을 두고 협상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권 교체가 최고의 일이라 말할 때 진짜 질문은 그것이 가능한지가 아니다. 테헤란이 듣는지가 아니라 이미 결정이 내려졌는지입니다. 예루살렘 이닛이 지금 시작됩니다. JNS TV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렉스, 당신은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에서 열린 네타냐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번째 만남을 취재하느라 정신없는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네요. 정말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여기 앉아 기자회견이나 중요한 발표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죠. 알렉스, 이번 여행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도 당신처럼 그걸 기다렸어요. 정말 독특한 여행이었고 이번 주에 예정된 일정이란 점도 특별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일정이 앞당겨졌죠. 그리고 네타냐후가 워싱턴으로 서둘러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죠.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면서요. 그리고 보통 이런 출장에서는 총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간단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는 몇 마디만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 도착하면 대부분 사진 촬영 기회가 있습니다. 총리가 백악관에 들어올 때 보통은 대통령이 웨스트윙 입구에서 맞이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총리는 백악관 남쪽으로 돌아갔고 언론은 웨스트윙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종 회의가 끝난 후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고 설령 사전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랬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언론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언론을 초대해서 들어오게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머문 36시간 내내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총리를 보지 못했고 미국 대통령도 보지 못했습니다. 총리가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서 비행기에 다시 탑승할 때까지 그곳에서 몇 마디 발언을 하긴 했지만 여행 내내 우리는 대통령이나 총리를 현장에서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묻기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 방문 후 비행기에 탑승하며 한 발언 영상을 보시죠. 지금 막 워싱턴에서 짧지만 중요한 방문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큰 친구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매우 긴밀하고 매우 진실하며 매우 솔직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대화는 여러 가지 주제에 집중되었지만 사실상 이란과의 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란인들이 이미 배웠고 거래가 있다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만드는 조건들과 그들이 지난번에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결합되어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듣고 싶으시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란과의 어떤 합의든 근본적으로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합의에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것은 핵 문제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문제, 그리고 이란의 대리 세력 문제도 포함됩니다. 알렉스, 이스라엘 총리의 모습 보셨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이 7번째 방문이고 언론 논평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저는 지금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과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들어가려는 시점이 실제로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2015년에 의회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이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즉 원래의 이란 핵 합의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많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과 어떤 합의도 맺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란 정권과 핵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합의도 가치 없다고 믿으며 우리도 그 합의가 가치 없다는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한 국가이지만 그것이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로부터 모든 진전을 숨겼고 그 후 오바마와 함께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즉 이란 핵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서명해서 금지된 상황에서도 몰래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계속 개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차이점은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중대한 모욕으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2015년에 베냐민 네타냐후가 의회에서 연설하러 왔을 때 말입니다. 오바마는 네타냐후가 이란 핵 합의에 반대하기 위해 의회에 온 것에 격분했습니다. 그 합의가 이스라엘의 안보에 실존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래, 우리는 협상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란과의 협상이 군사적 개입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고 당신의 정보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믿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란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핵 위협과는 별개의 또 다른 존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이 거리에서 정권에 항의하는 자국 민간인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통령이 항상 총리의 견해, 즉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듣고 싶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이것을 봤는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서로 다른 진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있고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도 있으며 국방장관 또는 전쟁장관인 피트 헥셋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스라엘 대사 마이크 허커비와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든 일의 진행 방식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 미국과 이란의 관계,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테러 대리 세력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자레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러한 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마스와 가자지구와의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나서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란인들과의 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들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들이 가져오는 정보가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행정부가 가져오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맞아떨어지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의 정확한 입장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네타냐후 총리가 합의의 조건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네타냐후 총리는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란과 어떤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당신의 일정이 무엇입니까?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협상하려 해도 그들이 합의에 서명할 가능성은 낮으니 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정은 어떻게 되고 이란과 협상이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렉스,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2차 협상이 열릴 것 같은데요. 이번 주쯤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열릴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스라엘 텔레비전에서 그 소식을 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호가 이 지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언급 안 한 인물 중 하나는 제이디 벤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네타냐후와 트럼프 사이의 대화 중에 이란 정권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이란 국민들이 직접 정권을 전복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이란에서의 정권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그 클립을 함께 보시죠. 알렉스,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것 같네요. 47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말만 해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고 얼굴이 날아갔습니다. 엄청난 힘이 도착했고 추가적인 전력도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또 다른 항공모함이 곧 출항할 것이니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와트슨과 모두를 위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맡고 싶으세요? 저는 그 얘기 하기 싫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알렉스, 어느 쪽입니까? 이란 국민들이 정권을 전복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이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건가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쪽에는 벤스가 있고 트럼프는 어쩌면 헥세스와 루비오 쪽 그 스펙트럼의 그쪽 진영에 자신을 맞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벤스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 교체든 이란 국민들이 정권을 전복하길 원해야만 한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 말은 이스라엘이 이 정권의 소멸을 원한다는 겁니다. 말은 그건 확실하죠.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알 카마니를 처리해달라, 우리가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위가 이란 내에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위는 국제사회와 미국 시민들에게 이란인들 자신도 이제 이 정권이 물러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두 달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이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이끌 만한 화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아야톨라 하메네이 아래에서
바시지와 이란 혁명 수비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란 국민들에 대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위대를 돕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몇 번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트윗들이 있는데 화면에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기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시위대에게 나가서 시위하라고 했고 도움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말들을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이유 중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백악관에서 질문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말은 네타냐후는 백악관에서 질문 받는 걸 원하지 않지만 트럼프는 보통 허락하거든요. 제 생각에 트럼프는 도움이 곧 올 것이다의 의미나 시위대에게 왜 시위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질문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이 아름다운 함대, 거대한 함대라고 부른 것을 보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드를 보내고 있고 링컨은 이미 그곳에 있으며 얼마나 많은 화력이 보내지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미국이 가진 영향력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이란 정권의 약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협상의 달인으로서 맞죠? 이 사람은 거래의 기술의 저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가 원하는 협상 결과의 일부는 정권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정권을 향해 돌아서서 이봐, 정권 교체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알겠지? 그건 확실해, 알겠어. 이제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나갈 거냐라는 거야. 우리가 비폭격기를 보내서 벙커버스터 폭탄을 내 얼굴에 떨어뜨릴 거니까 나가고 싶은 거야? 아니면 내가 카라카스에서 마두로에게 제안했던 것처럼 출구 램프를 타고 나갈 거야?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 뉴욕시 감옥에 갇히게 됐지. 아니면 바샤르 아사드에게 주어졌던 출구 램프처럼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간 것처럼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 선택지야, 맞지? 그리고 나서 그는 협상된 합의를 얻을 수도 있어. 만약 협상된 합의가 핵무기가 없다는 뜻이라면, 탄도미사일 파괴를 의미한다면, 시위대에게 발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끝이야. 내 생각엔 대통령이 그 거래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최고의 협상가로서 그는 최대한의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해.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스라엘과의 공동 군사 공격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동시에 말이야. 나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역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는 미국 대통령에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암시해왔듯이 미국이 이란과 협상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봐, 미국 대통령, 당신과 그들 사이의 협정은 당신들 일이고 우리는 그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란이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된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실존적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느끼면 우리는 공격할 것이라고 말할 거야. 그래서 네타냐후가 가진 그 영향력은 트럼프가 협상에 들어갈지 여부와 만약 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그래서 다시 그 회의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공식 성명이나 그런 건 없었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TV에 나와서 카메라를 향해 이야기했지. 네타냐후와의 회의 이후, 그리고 불과 며칠 전 밤에도 그랬지. 트럼프가 또 한 번 그랬지. 그는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곳을 방문했을 때 크네셋에서 한 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 스코트 기간의 인질 석방과 관련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 비비를 놀라운 총리, 위대한 전시 총리라고 부르면서 아마도 헤르조그 대통령을 직접 향해 처음이 아닌 듯이 이제 그만하라고 네타냐후 총리는 사면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지. 이 영상을 한번 보자. 그가 아주 훌륭한 전시 총리였다고 말할 수 있어. 그는 매우 강인했지. 우리는 그와 아주 잘 협력해왔어. 우리는 이란 문제와 우리가 해온 모든 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그는 정말로 전시 총리로서 비범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알다시피 대통령이 그에게 사면을 거부했어. 내 생각에 그는 부끄러워해야 해. 지금 진행 중인 이 재판에 대한 사면 말이야. 이스라엘 대통령이 가진 주요 권한이 바로 사명원인데 그는 그걸 행사하지 않고 있어. 알겠지? 그는 그렇게 말했어. 그는 5번이나 사면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아마도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봐 그런 것 같아. 나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를 부끄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사면 거부는 수치스럽고 그는 반드시 사면해야 해. 자, 이게 다야. 그리고 내가 알기로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이 직접 원인인 것 같아. 헤르초그 대통령은 목요일 밤에 네타냐후의 사면 요청이 여전히 법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네타냐후 총리를 위해 나서고 있다. 이건 단순히 나서는 것 이상인 것 같아. 알지? 트럼프가 크네셋에 있었을 때 유명하게 헤르초그에게 돌아섰잖아. 트럼프는 크네셋에서 연설하고 있었고 헤르초그에게 돌아섰지. 그가 왜 이 사람을 사면하지 않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헤르초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이 위대한 전시 총리라는 걸 알잖아요. 그는 사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했지. 그런데 이제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갔어. 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했어. 여기서 그는 헤르초그가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대통령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어. 그는 헤르초그가 가진 유일한 권한이라고 말했지. 그가 가진 몇 안 되는 권한 중 하나가 사명원인데 그는 네타냐후를 사면하는 걸 거부하고 있어. 이건 분명히 헤르초그에 대한 모욕이야. 네타냐후의 반대자들은 모두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주권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하고 있어. 하지만 대통령은 내 생각에 분명히 보이듯이 이스라엘 총리가 사면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어. 왜냐하면 그는 미국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 위해 법원에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야. 법원이 그 주에 증언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지. 이 사건들은 5년 넘게 질질 끌려왔고 하나씩 점점 산산조각나고 있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의 사기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지. 그리고 아마도 대통령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야당이 이스라엘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신호를 보내려고 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 네타냐후가 워싱턴에 갔을 때 회담에서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거지. 왜냐하면 보통 이런 만남에서는 두 지도자가 미소를 지으며 악수하고 두 정권, 두 행정부가 굳건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하지만 여기서는 이란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언론이 갑자기 어떤 균열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게 두는 대신에 당신이 보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아니야, 여기에는 균열이 없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훌륭한 전시 총리였고 그는 사면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계속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야. 그리고 한 이스라엘 관리가 내게 비공식적으로 말했어. 그는 이렇게 말했지. 평화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아마 곧 그 얘기를 하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보는 건 전쟁위원회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전쟁위원회의 두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야. 그래서 두 사람이 직접 만나야 해. 그들은 이 전쟁의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될지 논의해야 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이 전쟁은 우리가 끝나길 바랐던 만큼 시작되길 원하지 않았던 만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가자지구에서 싸워야 할 전쟁이 있고 남부 레바논에서도 더 많은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곧 이란에서도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특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점은 네타냐후가 그곳에 있는 동안 대통령이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본 것은 회의가 끝난 다음 날이나 이틀 후에 나온 영상들이었고 그 영상에서 대통령이 말했지. 알다시피 내 머릿속에는 이 협상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기한이 있어. 그리고 그는 한 달쯤 걸릴 거라고도 말했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게 될 거야. 네가 말한 대로 그 이야기가 평화위원회로 이어지지. 회의는 내가 알기로 19일에 예정되어 있고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시점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기돈 사르가 이스라엘을 대표할 거야. 그리고 네가 X에서 그 트윗을 봤다면 평화위원회가 이스라엘을 우리 성장하는 국제기구의 창립회원으로 환영한다고 했어. 그렇지. 공식 보고에 따르면 이번 주에 평화위원회가 회의를 열 때 트럼프가 가자 지구 재건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야. 그리고 우리는 또한 여러 나라들이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는 명단도 공개하는데 트럼프가 여러 번 말했듯이 이번 단계에서도 하마스가 비무장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야. 이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였고 가장 시급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었어. 그리고 총리는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 따로 가진 회의에서 서명을 했어. 알겠지?
이스라엘이 평화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한이었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평화위원회에 헌신하겠다는 내용이었어. 그리고 네타냐후의 서명이면 모든 승인이 완료된다는 내용의 별도의 서한에도 서명했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각이나 크네셋에 가져갈 필요가 없었어. 네타냐후가 서류에 서명했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평화위원회에 헌신하도록 한 거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 그렇지? 그 부분은 큰 위험이 없어. 평화위원회는 직접적으로 그 나라들과 다루지 않고 여기서 다룰 원칙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주요 원칙이야. 평화위원회는 애초에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게 다는 아니야. 하지만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가자지구 사이의 이 갈등을 종결짓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네가 언급했듯이 이번 주에 그들은 가자지구의 가자 주민들에게 제공될 대규모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야. 그리고 나는 네타냐후가 분명히 이렇게 묻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지원이 가자지구로 들어가기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뭐지? 하마스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으니까. 추정에 따르면 그들은 5만에서 6만 정에 달하는 기관총을 들고 다니고 있어. 그들은 기본적으로 무장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밝힌 상태야. 그들은 여전히 가자지구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고 그곳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어. 그리고 휴전 계획, 즉 서명된 20개 조항의 계획은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고 가자지구를 비무장화하는 데 동의하도록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질문은 어떤 조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 국제안정화군이 배치될 것인지에 관한 거야.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8,000명 병력을 가자지구에 파견할 수 있다는 보도를 봤어. 그렇다면 그들의 임무는 무엇일까? 그들이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있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과 싸우게 될까? 그들이 하마스와 싸우기 위해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야. 국제안정화군은 하마스가 비무장화된 이후에만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만약 그들이 먼저 들어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러 번 일어났던 것처럼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 2006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남부 레바논에 들어갔던 유엔 평화유지군, 즉 유니필처럼 말이야. 국제안정화군이 본질적으로 하마스를 보호하게 될 것이고 유니필이 헤즈볼라를 보호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을 막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약 그렇게 생각하거나 이해한다면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고 비무장화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이스라엘 방위군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그 작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국제안정화군이 배치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이게 내가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야. 그들의 회담은 3시간 넘게 이어졌고 원래는 1시간 반 예정이었어. 하지만 그 회담의 의제에는 많은 실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 나도 동의해, 알렉스. 외국군 투입은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해. 이스라엘은 우리 군대로 스스로를 지켜야 해. 우리는 여러 분쟁에서 말했듯 반드시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들이어야 해. 하마스 무장 해제도 계속 논의 중이고 그게 2단계 일부야. 그런데도 이 내용에 따르면 그리고 나는 이걸 조금 의심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가 일부 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보도에 따르면 그 단체는 적어도 처음에는 일부 소형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될 거라고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무장화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 보도에 따르면 위트코프, 쿠슈너 같은 사람들조차도 처음에는 그들에게 소형 무기를 허용할 거라고 해.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비무장화가 아니지. 그리고 이런 보도를 볼 때 가장 큰 의문은 이런 정보를 뉴욕타임스에 누가 흘리고 있는가 하는 거야. 그렇지?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중간급 관료들이 이런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많아. 그들은 알다시피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일부러 이런 정보를 흘리는 거지.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보도들 중 일부는 위트코프나 쿠슈너 본인들에게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어. 그들과 그들의 직원들이 이런 정보 일부를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물론 쿠슈너와 위트코프가 하마스가 소형 무기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네타냐후가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설명이 되지. 왜냐하면 그는 아니, 합의가 있어. 우리가 합의서에 서명했어. 분명히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인질을 돌려받기 위해 그 합의서에 서명한 거야. 그리고 인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자지구의 절반에서 철수하고 전투를 중단할 의향도 있었지.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는 게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분명히 더 쉬울 테니까. 더 이상 인질이 남아있지 않다면 말이야. 그리고 총리는 인질을 돌려받는 것을 우선시했고 모든 인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믿었지. 오직 서명된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그 합의에 서명했어. 하지만 그 20개 조항 중에서 잘 알아둬야 할 게 그중 17, 18개는 이스라엘이 원했던 조항들이야. 하마스가 무장 해제된다는 내용도 포함해서 말이지. 또한 하마스가 소형 무기를 계속 보유한다면 그게 대부분의 무기야. 그리고 10월 7일로 돌아가더라도 하마스는 핵무기나 화학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어. 10월 7일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지. 소형 무기로 말이야, 맞지? 그들은 여기서 소형 무기로 정의될 만한 무기들만으로 그 학살 전체를 저질렀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시점에서도 하마스의 손에 소형 무기가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리고 평화위원회나 미국이 그것을 허락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네타냐후가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충분한 이유가 돼. 이제 이 주제는 거의 매주 얘기하는 것 같아.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자 지구에서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 방위군 병력도 여전히 배치돼 있어. 지난주 네가 53%라고 했던 게 기억나? IDF가 가자지구를 통제하며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 어젯밤에도 가자지구 내부의 터널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방위군 진지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봤어. 그리고 어젯밤에 내 생각엔 2명의 테러리스트가 제거됐어. 이번 주에도 2004년에 있었던 치명적인 이중 자살폭탄 테러의 배후였던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있었어. 그건 베르셰바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걸로 알아. 그는 IDF의 정밀 타격으로 제거됐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휴전 중에도 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을 공격하려 하니 국민들에게 위협이 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나쁜 놈들을 제거해야 해. 내 생각에 여기서 전략적인 질문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매일매일 작전을 계속하는 현상 유지가 가능한가 하는 거야. 한편으로는 터널을 파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거나 실제로 이스라엘 군을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들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거지. 만약 그게 방법이라면 대규모 작전 없이 이스라엘이 그냥 천천히 다음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또 다음 터널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는 식으로 계속하는 거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작전을 다시 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만약 새로운 작전이 있다면 그건 대규모 병력 소집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하네. 다시 한번 하마스가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은 민간인 사상자 수를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야. 말하자면 부수적 피해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국제 언론, 전 세계 정부, 국제 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압박이 들어오게 되거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들이 이스라엘에 점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어. 그리고 내 생각에 이스라엘은 지금 휴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가자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는 거지. 그게 이란 상황 때문이든 미네소타나 다른 곳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하는 일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든 말이야. 다른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스라엘 관련 소식은 뉴욕타임스나 다른 곳에서 뉴스 순위가 내려갔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좋은 일이야. 그래서 내 생각엔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이지. 그들은 작전이 재개되면서 따라오는 모든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오히려 이런 전략적인 두더지 잡기식 전략을 선호할 수도 있지. 테러리스트가 나타날 때마다 그냥 때려잡는 거지. 대규모 동원령보다는. 하지만 동시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여러 번 선언하기도 했지. 그리고 그는 선거 시즌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승리를 마무리 짓고 싶어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완전한 승리란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되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그리고 이란에 있는 테러 문어의 머리를 잘라내는 것도 포함돼. 그리고 당신은 총리가 이 모든 것이 내년 10월로 예정된 선거 전에 마무리되길 원한다고 믿으시나요? 사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죠. 그리고 그게 왜 총리가 백악관에 서둘러 가서 이봐요라고 말하려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이란과의 협상에 한두 달 더 주지 맙시다. 우리는 이란인들이 최대한 오래 끌려고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협상은 시간을 끄는 전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낀다면 그는 이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란과 트럼프가 이 정치 문제로 시간을 끄는 것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항상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도 이게 작용합니다. 민주당이 곧 등장하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적으로 얽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축출한 것을 보고 쿠바도 한두 달 안에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정권 교체를 일으킨다는 평판을 빠르게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런 평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펜스는 이란 국민들이 직접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국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전 세계에서 연이어 정권을 교체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스라엘 정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 정치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알렉스 프란체스카 알바니시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들과 유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도 알바니시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발언, 반유대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인류의 공통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 유엔 주요 국가들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그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당신의 진짜 감정을 말해보세요. 프란체스카 알바니시. 그녀는 이번 전쟁 내내 하마스의 선전부서의 수장이었고 이건 단지 알자지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타르 자금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당신은. 그녀는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영토 담당자이며 모든 이야기를 퍼뜨려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이스라엘이 점령자다. 이스라엘이 식민 지배자다.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이스라엘이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퍼뜨려 왔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자유롭게 하고 있으며 그녀가 하는 발언들은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알자지라는 그녀를 정기적으로 스타로 대우합니다. 저는 최근에 헝가리와 유럽 이스라엘 관계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알자지라를 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TV를 틀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도해주는 유일한 채널이 알자지라이기 때문입니다. 알자지라를 틀어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알자지라에서는 프란체스카 알바니시가 줌으로 30분 넘게 출연해서 이스라엘을 온갖 선전과 거짓말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중요한 질문은 왜 많은 나라들이 프란체스카 알바니시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냐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왜 이제서야 행동했냐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내버려 뒀으면서 왜 지금에서야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프란체스카 알바니시가 이스라엘을 모든 인류의 적이라고 말함으로써 선을 넘은 걸까요? 네, 그 말은 선을 넘었지만 제 생각엔 프란체스카 알바니시가 이미 예전에 이런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침내 체코,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들이 나서서 이 여성과 그녀가 해온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말하는 걸 보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조차도 그녀가 하는 일부 발언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은 그녀가 그 자리에서 해임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동시에 알렉스 할리우드의 이 유용한 바보들이 이번 주에 알바네세를 지지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마크 러팔로와 수년간 이스라엘을 비난해온 다른 사람들도 그녀가 말하는 것들을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이스라엘적인 입장에 동조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그건 알바니시 같은 사람들이 유엔에 앉아 있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검사인 카림 칸 같은 반유대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알자지라가 카타르가 하마스, 가자, 팔레스타인, 아랍의 대의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한 전략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총리가 이 외교전을 8번째 전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 면에서 이것이 첫 번째 전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선에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알바네제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지 한 번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국가들이 그녀가 쏟아내던 말들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반전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유대인 혐오자를 해고할 용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미 한참이나 늦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라마단 명절, 즉 이슬람 세계와 무슬림 세계에서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성찰, 평화, 자선, 금식의 기간이 이번 주 목요일인 2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라마단이 언제 시작되는지 음력에 따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봐왔듯이 이스라엘에서 평화와 성찰의 시기가 테러의 시기로 변했습니다. 아이러니하고 슬프게도 이스라엘 보안군이 최고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라마단이 다가오자 우리는 최고 경계 태세에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일일까요? 라마단 기간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테러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사람들이 낮 동안 금식하고 있어서 말하자면 배고픔에 짜증이 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요. 라마단이 여름과 겹쳐 금식 시간이 길어질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는 라마단이 더운 여름철이 아니고 해가 조금 더 일찍 지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랍인들이 모스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모스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곳에서 나오는 선동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꼭 위대한 이슬람 학자나 아랍어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샤밧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오후에 집을 청소할 때처럼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모스크에서 설교가 확성기로 울려 퍼지고 모스크의 이마암이 설교를 소리치고 있습니다. 랍비가 설교하듯이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은 설교를 소리치고 있는데 설교 중간에 야훗이라고 외칠 때 평화와 관용이 지속되어야 하고 유대인과 기독교인 이웃들과 화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라마단이 평화의 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는 라마단이 선동의 달입니다. 그리고 저는 10월 7일 이후 2년간의 전쟁 동안 대규모 공개 인티파다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일련의 테러 공격이 있었고 어느 정도 계속되어 왔지만 10월 7일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0월 7일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세로 인해 이곳에서는 더 많은 테러 공격과 심지어 아랍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021년에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가자지구에 들어갔을 때처럼 우리는 람나, 로드와 같은 도시들을 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테러 공격이 있었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더 많은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에만 국한된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마스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테러 조직을 두고 있고 예루살렘과 다른 지역들에도 테러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다시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 달 동안 제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고 부를 수 있는 시기가 있었지만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다시 지상 작전을 시작하면 특히 이번 주에 시작될 라마단 기간 동안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등지에서 다시 한번 테러 공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알렉스, 시간이 다 됐지만 우리는 최선을 바라야겠죠. 이번 라마단 시즌이 조용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예루살렘 미니스는 여기까지입니다. JNS Television. 여기에서 뒤에서 수고해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놀드 월드 글런터스가 보드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프로듀서인 잭 시커먼, 에스더 에딘, 방송국장 유리 스베레츠키 그리고 물론 라이언 리프쉬츠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JNS-TV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하고 슈퍼땡스를 남겨주세요. 이스라엘과 중동 전 세계 유대인 소식은 JNS Org에서 확인하세요. 멋진 한 주 되세요.